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신신법정클럽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입니다. 청와대 하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수사와 국무총리실 어떤 관계가 있어서 국무총리실 압수수색했을까요? 이게 사실 저는 왜 이게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무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국무총리실에 송기현 전 울산 부시장하고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문무 행정관이, 그러면 이제 청와대 때 작성한 무슨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청와대 PC에 있거나 본 개인 PC에 있지 지금 국무총리실 PC에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저는 왜 했느냐, 그것도 하필 왜 오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오늘 왜 했을까?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이 동부지검에 가서 조사받았어요. 예. 지난번 조사에서 엊그제 조사에서 유재수 건 관련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럼 오늘 가면 김기현 건 관련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고, 예. 이때 김기현과 관련된 핵심 고리라고 생각되는 문무 행정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함으로 인해서 수사에서 압박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국무총리실 압수수색한 것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문무 행정관이 지금은 청와대를 나와서 국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당신이 수사를 했던 뭐를 했던 간에, 조사를 했던 뭘 했던 간에, 보고서를 가공을 했던 썼던 간에 그걸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했다는 거죠, 압수수색을? 네, 그렇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해요. 당시에 청와대 근무하던 문무 행정관이 단순히 편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추가적인 가공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보도에서는 검찰에서 가공한 부분을 입수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뭘 가공했다라는 건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결국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왜 오늘 했느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오늘 조사받는 날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는 저는 가공한 정황이라는 말을 언론에 올리기 위해서 한 거다. 이 가공한 정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립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공한 정황이라고 하는 말을 국민들은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단순히 첩보를 이첩한 게 아니라 뭔가 보태기를 했다. 어떤 디렉션을 줬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공한 정황이라는 말을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일 거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까지 거침없이 권력 전체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와 정황적인 이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가공한 적이 없다. 제보받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내용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좀 두고 보고요.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검찰에서 확보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검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든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히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내용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송병기 부시장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굉장히 조각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 부시장의 업무 수첩의 내용이 과연 팩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재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기존과 같이 조금씩 띄어서 보도를, 자료를 주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저는 이 송병기 업무 수첩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업무 수첩 일지,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안종범 수첩입니다. 근데 안종범 수첩은 본인이 회의에 들어가서 소위 그때 박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고 나는 이랬고 저랬고 해서 회의에 실제 참여한 회의록이에요.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업무 수첩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지 본인이 참여한 건지 이게 다
그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그냥 들은 얘기를 기록을 한 건지 누구를 실제로 만난 건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은 건지가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업무 수첩이다라는 말로 해서 다른 인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게 내용이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 내용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냐, 검찰 발의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 발의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그 김기현 전 시장이 참고인 조사 갔다 오면서 내가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업무수첩을 봤다. 예. 봤는데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다. 적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김기현 전 시장이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받겠어요. 바깥에서.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통 수사를 할 때 이런 내용이 거기 있던데. 검찰이 보여줬겠죠. 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거 맞냐라고 보여줬을 가능성 저는 굉장히 예. 높다라고 보여요. 사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2017년 10월 13일 업무일지에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송초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모종의 행동을 했는 것처럼 적혀 있는 것이고, 경선 때 상대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심각한 상황인데 네. 과연 이 수첩이 신뢰성을 얼마큼 둘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내용을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나타낸 건 아닌 상태. 이 수첩 일지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면은 네. 수첩에 등장한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죠. 네. 임종석 당시 전 임종석. 실장도 검찰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참고인 조사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뭐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보죠. 근데 요거는 실은 뭐 그 진위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본인이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들을 본인이 실제로 참여해서 했는지 여부도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쭉 들어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여당 후보로서 여당 프리미엄 정도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뭐 위법적인 특혜가 있었던 예. 것인지 당연하겠죠. 예. 살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조선일보 보도라든가 다른 언론의 보도가 검찰 발의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 금지를 강화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거 왜 지키지 않느냐고 공개 경고까지 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MBC 모 프로그램에서 검찰과 기자들과의 유착 관계라든지 이런 예. 그 유착 관계에 대해서 막 이제 보도를 하니까 뭐 이에 대해서 반발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국무총리실도 압수수색 하러 들어가고, 우리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어떠한 개입이 있다면, 불법이 개입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최근 단독 기사의 특징을 보면 예전 검찰발 단독 기사와 조금 달리 예전에는 이렇게 언론사들이 쭉 돌아가면서 단독을 했는데 요즘은 그 돌아가는 언론사의 개수가 굉장히 적어졌다. 한 3개 정도로 적어졌다. 예. 충성도가 것도 높은 특성. 데에다가 네, 그것도 이제 특징인 것 몰아주기를 같아요, 하는 요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는 건데 참 그렇네요. 이춘재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제 저희 최강병기 시간에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했던 8번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했던 검사와 경찰을 입건했다, 그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춘재가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이 초등생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이것을 은폐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이게 분명히 당시 경찰 수사관과 또 함께 민간인이 동행을 했는데 지금 이춘재가 자백한 그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네. 줄넘기로 네네네. 손을 뒤로 네. 묶여서 사망한. 그런데 이걸 삽을 가지고 덮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또 일어나면 큰일 난다 이런 판단했을까요?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또 이제 그때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류품부터 다 숨겼잖아요. 유류품 발견되는데 일단 유류품 숨겼고 그다음에 시신이 발견되는데 또 시신 숨겼고 그래서 결국 그냥 실종 사건으로 처리를 했는데 당시에 받고 있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압박감과 별개로 지금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유류품과 진술만 있고, 유류품도 없고 이제 진술만 있고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됐으니 이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압박을 가지고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압박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6월도 못 찾는 상태가 됐잖아요. 예. 유족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네. 딸이 살아있을 줄 알고 매번 또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경찰을 믿고.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그때 그 윤모 씨를 검거한 직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이런 공적을 다 나눠 가졌는데 검찰과 뭐 경찰 나눠 가진 후라서 이런 새로운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건부터 재수사가 다시 들어올까봐 다시 재조명될까봐 그 연쇄살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언론의 어떤 압박이 더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사실은 부당하게 좀 수사했던 부분들이 그 당시 바로 드러날까봐 그런 것들이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뭐 재조사한다고 하는데 재조사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죠. 그렇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뭐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유족들의 입장이나 또 이런 걸 봤을 때는 반드시 사실조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 진실은 알려줘야겠죠. 하나 더 해봅시다. 삼성 노조 와해국과 관련해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요. 또 이들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S그룹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유죄 판결. 먼저 판결 내용을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판결은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설립이 되자 2013년도에 탈퇴 회의를 하고 뭐 협력 업체가 이렇게 됐다면은 폐업을 유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이 삼성 전자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실제로 실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판이든 수사든 미진했는데 그 MB 사건 때 증거가 다량으로 다시 별건이지만 다량으로 확보가 돼서 이게 이제 빨리 1심이 선고가 된 거죠. 그나마. 어쨌든 유죄가 선고됐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삼성이 조직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런 거죠. 재판부가 심지어는 부당 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되고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자회사 배포된 각 노조 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 동향 보고, 회의 자료, 보도 자료 등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좀 처음 이 문건 나왔을 때부터 그린화라고 하잖아요. 노조 문건, 노조를 와해시켜서 사측으로 만드는 걸 그린화라고 하는데 이게 뭘 연상시키냐 하면 사실 전두환 정권 때 집회 시위하는 데모하는 학생들 군대에다가 강제 징집해서 들여다 놓고 녹화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녹화 사업. 그러니까 삼성판 녹화 사업, 전두환 시절에 삼성판 녹화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드러났고 이게 자기들은 잘 모르고 관여 안 했다라고 계속 발뺌을 임원진에서는 해왔는데 같이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또는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정황이 그대로 다 문건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 구속형까지 간 거죠. 예,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게 과연 일부 삼성의 간부들만 처벌해서 될 일인가? 사실은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부터 쭉 내려와서 절대로 노조는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병철 자꾸 하신 이병철 회장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흙이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노조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를 사실은 이건희, 이재용 이분들이 다 위배하고 있다. 흙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노조 제대로 인정하고 같이 노조를 정당한 주체로 회사 운영의 주체로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노조를 인정한다고 공식 얘기 밝혔고 삼성에서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사과문도 밝혔는데 어쨌든 그 삼성의 제일
윗선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삼성은 사실 이것만 사과할 게 아니라요. 삼성이 지금 그 재판에 걸려 있는 이재용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그 뇌물 사건에다가 그다음에 그렇죠. 증거인멸, 공장 바닥을 뜯어서 증거를 인멸했다가 했던 증거인멸 사건, 노조 와해 사건. 이거는 무슨 그냥 영화 한 편으로 될 게 아니라 각각 사건 하나하나가 한 편의 영화로 시리즈로 돼야 될 것 같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좀 발언이 있어야 된다. 자, 신준 변호사가 오늘 삼성 측이 노조 와해 사건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과문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뭐 임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과거 회사 안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뭐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뭐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좀 이 미래전략실에 그 가장 그 총수인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냥 이런 사과만으로 끝낼 거는 아니지 않느냐. 책임론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딱 그래서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재용 부회장까지만 안 가도록 모두 밑에서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아직 풀리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의심까지도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우리 이병철 회장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병철 회장도 사카린 밀수 사건 터졌을 때 일선에서 후퇴한다. 사과하고 후퇴해서 나중에 또 복귀했거든, 슬그머니. 이건 회장도 배임 횡령죄 터졌을 때 일선에서 후퇴하겠다고 나중에 또 슬그머니 복귀했단 말이에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이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 믿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